78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 저자 유목민. 판일 2024년 1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식을 알자. 책 소개.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입문자부터 방향 잃고 헤매는 투자자까지 인생을 바꾸는 단 한 건의 올라운드 투자 수업. 누적 300억 개미의 전설 유목민의 수익 완전 정복. 경제경영 1위, 누적 20만 부 베스트셀러 저자 신작. 주식의 기초부터 테마주 매매 노하우까지 주식의 정석책 탄생. HTS 활용 가이드부터 차트와 재료, 시황 읽는 법, 종목을 고르는 촘촘한 걸음망 관점과 매매 노하우, 다가올 대세장 2025 축의 전환에 관한 통찰까지 모두 담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 가이드. 직장인 개미들의 필독서, 가장 현실적인 주식 투자 가이드로 손꼽히는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의 저자. 500만 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거둔 누적 수익 300억 원에 대한 계좌 이력을 공개 인증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미의 전설 유목민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2020년의 대세장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하락장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거치며 대한민국 개미들은 괜찮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은 그 필요에 정확히 충족하는 책이다. 저자는 다가올 2025년 미국 기술주 르네상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주식 공부에 과감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 제목 그대로 모든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정석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자신의 투자 노하우와 통찰을 모두 쏟아부었다. 주식과 시장에 관한 기본 지식부터 실전에서 갈고 닦은 수익 감각까지 폭넓은 구성과 상세한 설명으로서 초보 단계의 투자자가 중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데 필요한 마중물을 최대한 담아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입문자부터 방향을 잃고 헤매는 투자자까지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주식 인생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투자 수업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유목민. 주식 투자 전문가. 대한민국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작가이다. 삼수 끝에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 35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년 만인 2017년 누적 수익 30억 원을 달성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담았다. 2019년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투자자로서 다음 단계에 진입한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가 2022년에 출간되며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문 게임조선 기자, 게임회사 4시 33분 홍보팀장,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IR 실장 등을 거쳐 투자 교육 및 컨설팅 기업 시그널 리포트를 창업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2년 연속 매출 1위를 달성한 유목민의 시그널 리포트를 통해 매일 새벽 국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투자 교육 플랫폼 시그널 리포트 클래스를 론칭했다. 유목민의 투자 원칙을 고스란히 녹인 세 번째 책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 근주식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전 투자를 위한 노하우까지 모두 집대성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입문자부터 방향을 잃고 헤매는 투자자까지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주식 인생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모든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500만 원으로 시작한 월급쟁이의 투자.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동년배들에 비해 사회생활이 많이 늦었어요. 34살 끝자락에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그것도 아르바이트였죠. 월급은 세전 100만 원. 그게 제 가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고시 생활을 실패로 마감하고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은 게임 전문 미디어였습니다. 초고령 막내로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오래, 많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흙수저의 학연, 혈연, 지연 무엇 하나 기댈 곳 없던 제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제 가치를 찾으려 했어요. 덕분에 빠르게 승진하고 이직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38배 운명처럼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저희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세 남매의 장남, 월세방,
38배 모아둔 돈 500만 원. 집은 IMF 외환위기 때 망했었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돈 때문에 좋은 약은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양쪽 고관절 골절로 오랜 시간 재활하면서 몸이 불편하셨고요. 어디에도 손 벌릴 곳은 없었습니다. 전세라도 얻으려 회사 대출을 알아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은행에서는 입사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터라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최대 3배인 7천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다더군요. 이게 2015년 당시 저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저를 월급에서 독립시켜줬습니다. 재료, 차트, 거래 시작의 깨달음. 2015년 결혼을 결심하고 전세 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게임 기자 출신으로 모든 게임사의 정보를 하나의 엑셀 장표에 정리 및 분석해 놓았고, 이직한 곳도 게임사인 상황에서 때마침 2015년 모바일 게임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게임 테마가 크게 일었습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테마가 그렇듯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게임주는 짧은 시세를 주고 허망하게 마이너스 30%씩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았어요. 바로 바이오주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정책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면서 2014년 9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신규 상장사가 2015년에는 무려 29개로 치솟았습니다. 없다가 생긴 것이 탄생한 거죠. 저는 게임주를 정리하는 것처럼 바이오주 역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저는 투자의 시작을 테마주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지만 재료를 주식의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이듬해인 2016년이 돼서야 차트의 존재를 알고 심취하게 되죠. 하지만 차트 투자는 재료 매매보다 월등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공부는 2배로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2015년에 비해 수익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5에서 16년을 오롯이 재료와 차트에 집중했던 저는 2017년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차트와 재료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것. 시세가 터지는 재료와 차트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거래량이 충분하게 나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료, 차트, 거래량의 3박자 일명 재차거를 깨달은 저는 안정적으로 월 1,000만 원, 많게는 월 1억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엇박자였습니다. 제거가 완벽히 갖춰져 있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다가 못 버티고 팔면 꼭 며칠 후에 급등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다음 스텝이 보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바로 시황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게 본 종목이라도 그날 시장에서 돈이 흘러들어가는 섹터가 아니라면 외면받는 거였죠. 매일 기사와 공시에서 재료를 찾아냈기 때문에 왕왕시황과 일치했을 뿐 시황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시황을 우선시하며 종목을 보게 됐습니다. 나한테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게 보는 종목을 매매하면서부터 월 10억을 넘어 월 20억까지도 벌어보게 됐습니다. 모든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2015년 1.5억, 2016년 0.7억, 2017년 30여억 원, 2018년 40여억 원, 2020년 123억, 2021년 97억의 수익을 거두었고 2022년까지 주식 투자로 총 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 시그널 리포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시그널 리포트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시그널 리포트는 고급자용 서비스로 소수의 구독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다가 2022년 4월 퍼블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예상보다 초급자들의 가입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문제는 매일 제공되는 방대한 콘텐츠에 초보자들이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었고요. 사업을 출발한 취지를 돌이켜볼 때 이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재료와 차트, 거래량, 시황을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는 평생 공부가 수반되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그 시작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이 원고를 쓰면서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했습니다. 그런 과정 끝에 거의 모든 주식 초보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담아낸 듯합니다. 지면의 한계로 실전 예시를 생각만큼 많이 넣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스승은 문까지만 안내할 뿐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제자가 할 일이다. 책은 어디까지나 마중물이 될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전 연습을 하고 같은 이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직접 다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최소 100일 동안 읽어야 하는 책.
이 책은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유목민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치며 깨달은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어 시간 만에 읽고 독파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1%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그 안에 담긴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될까요? 수학의 정석을 수차례 읽기만 해서야 수학 실력이 늘까요? 이론을 이해하고 직접 문제를 풀 때 응용력이 생기면서 실력이 됩니다. 이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독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뭔가 알 것 같다,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읽기만 해서는 결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을 직접 시장에서 적용하고 수없이 사례를 쌓아가면서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원칙이 있습니다. 1. 노력한 만큼 거둔다. 2.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3.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4. 모든 일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 책은 최소한 100일간 읽기를 권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는 물론이고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투자자에게도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다양한 종목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실질적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100일간의 숙제입니다. 본문에서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일단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루 최소 3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량입니다. 10분, 30분 만에 대충 끝내고 해냈다 고 만족하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노력은 보상받습니다. 초보자라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만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이 책을 읽어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어떤 책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의 계기로 삼고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드디어 열립니다. 이 책이 모든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위대한 첫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유목민 드림.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은 특정 주식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 또는 자산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소유자에게 해당 회사의 이익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주라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식은 해당 회사 및 시장과 연관된 리스크와 보상이 있는 투자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배당은 주가와 독립적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업의 배당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의 경우는 대외 변수와 별도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가가 아무리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죠. 주식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으로 나뉩니다.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고파는 곳입니다. 이때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행시장 primary market은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지칭합니다. 신규 상장 IPO이나 공모주, 증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오르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해당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나 이익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식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거나 배당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가치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자본 이익을 얻기 위해 매매합니다. 즉 개인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주식은 오로지 투자자의 자본 이익을 위해서만 거래됩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은 간접적으로 회사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시가총액이 오르면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주식 희석을 덜하면서 돈을 늘릴 수 있겠죠. 또 회사의 브랜드와 인지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수월해서 좋은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수합병 M&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령의 오너를 둔 회사는 상속을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총이 높을수록 상속세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발행을 앞두거나 회사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제고하거나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회사, M&A를 계획하는 회사는 주가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반면 상속을 앞둔 회사는 주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은 주식은 특정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증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의 가격, 즉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수익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주가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주식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주가 하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브랜드와 인지도를 올리거나 좋은 인재를 영입하거나 M&A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관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주식이 기대감이라면 주식 매매는 기대감을 거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도와 매수 행위 자체가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살 때는 그 회사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는 거고, 주식을 팔 때는 그 회사의 미래 기대감이 낮아지거나 혹은 다른 회사의 기대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한국의 대다수 개인 시장 참여자들은 오직 오를 때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대할 때 내가 하는 매매는 가치가 아니라 기대감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때문에 같은 섹터에서도 더 큰 기대감이 드는 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내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기대감을 보는 게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각 회사의 미래 기대감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주가를 상승시키는 두 요소. 주가는 왜 올라갈까요? 역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은 크게 두 가지, 유동성과 실적에서 비롯됩니다. 유동성이 들어올 거란 기대감이든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이든 이 두 가지가 주식의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유동성이란 자금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지요. 시장에 더 작게는 섹터와 종목에 들어가는 돈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푸는 유동성과 기업이 푸는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며 대거 증시에 유입된 돈 역시 유동성의 한 축입니다. 개인의 돈은 단합이 될 경우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정도로 큰 규모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 투자에서는 개인의 자금으로 움직일 만한 스몰캡 관련주만 개인의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물론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개미의 힘이 매우 커서 라지캡도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정부가 푸는 유동성 또한 코로나19 시기로 돌아가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2020년 3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3년간 3.5조 달러를 푼 미국이 이번 코로나 때는 단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풀어 경기 하강을 방어했습니다. 정부에서 풀어버린 이 막대한 돈, 팬데믹 머니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었고 주식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급등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정책자금으로 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출산 장려 정책과 바이오 진흥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 2차 전지에 자금이 들어갔지요. 모두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넘칠수록 투자자들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주가 상승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돈이 흘러들어 거래하기 편해진다라는 뜻이며,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돈이 빠져나가 거래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실적이란 회사의 재무적 성과나 경영 성과를 의미합니다.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 이익성 등이 향상될 경우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유동성과 실적 외에도 산업이나 섹터의 성장 전망이나 매크로 상황 등의 시장 전망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시장 전망 역시 유동성의 한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진의 전략도 기대감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춤을 추죠. 그러나 경영진의 전략 자체는 결국 해당 회사의 실적 기대감과 연결됩니다. 이외에 정부의 법규나 정책도 주가를 움직이는 기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유동성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유동성과 실적이 함께 좋아지면 기대감은 더 오른다. 유동성과 실적이 따로 놀 때를 주의하라. 유동성이나 실적이 좋다고 언제나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동성과 실적이 따로 놀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에서 좋아하는 저평가 주식의 경우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관심소주입니다.
실적은 좋지만 유동성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주식은 기대감을 일으키기 어려워 주가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 이미 고평가돼 있는 종목의 경우 거래 자체는 매우 잘 일어나고 있지만 유동성은 높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고평가라는 인식이 미래 전망을 해침으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실적은 좋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이 아주 높거나 지주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가 조작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극히 낮으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하루에 0.1에서 1% 정도를 올리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되는 종목군이면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더욱 타깃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이미 고평가인 예를 들자면 2023년 5월에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가 될 겁니다. 저평가라는 이슈로 연초 대비 단 2개월여 만에 주가가 8에서 10배 상승한 2차 전지 섹터는 5월 들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회사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돌아서거나 더 나은 기대감을 가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때문입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유목민 인사이트. 2025 축의 전환을 대비하라. 모든 논리는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논거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와 근거가 바뀌면 논거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증거와 근거를 잘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이 증거와 근거가 바뀌면 논거도 바꾸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논거를 납득하지 못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의 의견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를 경우 당신 의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미리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온전히 스스로의 몫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두드러진 흥망성쇠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 심축이 바뀌는 지점이랄까요? 저는 이 지점을 좋아합니다. 커다란 기회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전환점이 2025년으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책의 마무리 삼아 2025 축의 전환에 관한 통찰을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980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1979에서 81년에 금리를 크게 올린 바 있습니다. 1979년 8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폴 볼커가 14.8%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책으로 금리를 21.5%까지 인상했죠. 이때 금리 인상과 더불어 중동의 석유 증산을 막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유가까지 함께 오르니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저하를 겪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3%대로 떨어집니다. 더불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자 글로벌 시장에 풀린 미국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고 미국의 패권도 크게 강화되죠.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미국은 이 돈으로 미국 내 제조업 시설을 크게 늘립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죠. 미국 내 제조시설이 크게 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이 늘어납니다. 중산층이 부자 되는 세상이 열리죠. 중산층이 늘고 부자가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니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사주기 시작하고 미국에 들어온 돈은 전 세계로 다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입니다. 미국의 글로벌리제이션의 위협을 느낀 소련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등의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러자 미국은 태평양 함대 산하의 전투부대 7함대로 지켜주겠다고 나서며 팍스 아메리카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결국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동성과 실적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유동성과 실적의 합의 기대감을 곱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유동성과 실적이 좋을 경우 주가는 정직하게 오릅니다. 다만 배율은 다릅니다. 이 배율을 결정하는 게 바로 기대감이죠. 물론 유동성과 실적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소입니다. 단, 종목과 시황 테마에 따라 기대감의 증폭률이 다릅니다. 평소에 끼가 넘치는 종목과 섹터라면 또 현재 시장에 자금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시황 테마이라면 더욱 큰 기대감을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죠. 투자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게임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일이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성향이나 실력, 강점과 약점, 심리적 또는 물리적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로서의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수익률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짧은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노리는 매매입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따른 높은 수익을 겨냥하는 매매이고요. 많은 초보들이 단타가 높은 수익률을 여러 번 가져가는 매매라고 착각하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보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와 성장이 디폴트라는 함정에 빠져 그냥 높은 자리에서 덜컥 사서 물리는 기간을 오래 가져갑니다. 단기 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므로 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장기 투자자가 1년에 몇 개의 종목을 분석하는 데 그친다면 단기 투자자는 하루에도 몇 개의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더 잦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단타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실패의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더 빨리,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보는 것과 실제 자기 자산을 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그널과 수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그널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그널과 수익을 연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누군가는 분명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수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연결하지 못하고 시그널 따로 그리고 수익 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